비타민C, 오메가3, 루테인, 칼슘, 마그네슘, 홍삼, 유산균. 혹시 식사는 간단히 먹어도 이 영양제들만큼은 꼭 챙겨 드시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건강하겠지라는 믿음으로 매일 알약을 삼키지만 그중 상당수는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몸에 독이 되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32년째 가정의학과 진료를 보면서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진료실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보조제는 꼭 먹어야 하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 저는 언제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립니다.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 중 상당수는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양한 색깔의 알약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타민C, 또 누군가는 칼슘, 오메가3, 홍삼, 루테인. 이걸 챙기면 내 몸이 나아지겠지라는 믿음으로 삼키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약물과 충돌하거나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한 가지 현상을 뚜렷이 보아왔습니다. 한국의 건강보조식품 소비는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 세대에서는 나이 들면 챙겨야 한다는 광고 문구에 이끌려 하루에도 몇 번씩 영양제를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배경에는 건강 불안을 이용하는 상업적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TV와 홈쇼핑, 온라인에서는 이 제품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이쯤에서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지금 들은 이야기는 내 가족 중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배우자가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좋다는 말만 믿고 같은 선택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위험을 겪지 않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귀 기울여 듣는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가 내 가족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영양제 리스트를 자랑하듯 꺼내놓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거 다 챙기니까 이제 건강해지겠죠? 그분들 중 다수는 필요 이상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익산에 사는 70세 윤모 씨는 매일 10가지가 넘는 보조제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피로가 오히려 심해지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있었고 그 원인은 일부 보조제가 간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것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좋은 걸 먹으면 무조건 도움이 되겠지라는 순수한 의도 뒤에는 때로는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이익이 자리합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 믿었던 일이 병을 만드는 길이 되는 순간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32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근거를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불필요한 보조제를 덜어내고 지갑과 몸의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알약에 있지 않습니다. 현명한 선택과 균형 잡힌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열어보겠습니다. 항산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것,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때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한다고 알려졌지만 의학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제라는 단어는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노화를 늦추고 암을 예방하고 세포를 젊게 만든다는 광고가 넘쳐나지요. 그 중심에 늘 등장하는 것이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입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의학계조차 이 두 가지를 기적의 항산화제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밝혀냈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서 오히려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특히 흡연자에게서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폐암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국제보건기구와 여러 의학학회는
고용량 항산화 보충제를 권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 결과를 몸소 확인했습니다. 부산에서 진료 중인 66세 남성 이모 씨는 흡연을 오래 했지만 비타민을 챙기면 괜찮겠지요라며 매일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몇 년 뒤 그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그제야 자신이 믿었던 건강의 비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원인이 그 알약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연구와 임상에서 드러난 결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 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는 중요한 영양소지만 보충제로 고용량을 섭취할 경우 뇌출혈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피부가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비타민 E 고용량 캡슐을 몇 년 동안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실려왔고 CT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좋다고 믿고 먹은 건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라며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만 필요한 만큼만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면 굳이 알약으로 고용량을 섭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위적인 과잉 섭취는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답은 언제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에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항산화 물질이 적절한 양으로 조화를 이루며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단일 성분이 아니라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과잉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항산화는 약이 아니라 식사에서 챙기셔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의 한 69세 여성은 몇 년간 비타민 보충제에 의존하다가 제가 권해드린 대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매 끼니마다 색이 다른 채소 2가지 이상을 올리고 간식을 과일로 대체했습니다. 몇 달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도 맑아지고 속이 편해졌어요. 이제 알약보다 밥이 믿음직합니다. 그 미소에서 저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약병이 아닌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 자연은 늘 균형을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에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은 당근,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매일 다양하게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항산화 전략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보충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식탁의 색을 바꾸십시오. 알약이 아닌 음식으로 젊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항산화의 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금지 보조제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뼈를 위해 필수라 믿는 보조제지만 잘못 복용하면 심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바로 칼슘 보충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골다공증 예방이라는 이유로 매일 챙기고 있는 칼슘 보충제입니다. 약국은 물론 마트나 온라인몰 어디를 가도 칼슘 1000mg 뼈를 단단하게 나이 들어도 걱정 없다는 문구가 붙은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의 상징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중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합니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필요 이상이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음식으로 얻는 칼슘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보충제 형태로 고용량을 섭취할 경우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광주에서 진료 중인 74세 김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건강검진에서 초기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무척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뼈가 부러지겠구나 하는 걱정에 하루 2번 2000mg이 넘는 칼슘 보충제를 스스로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 D가 들어있는 복합제까지 추가해 이제는 완벽하다고 안심했지요. 하지만 2년 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진단은 심근경색, 검사 결과 그의 혈관 벽에는 석회와 칼슘 침착이 진행돼 있었습니다. 뼈를 지키려던 선택이 오히려 심장을 막아버린 셈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2010년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연구에서 고용량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폐경 여성에게서 심근경색 위험이 약 30%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의 장기 연구에서도 칼슘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한 노인층의 혈관 CT에서 석회화가 진행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즉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면 그 칼슘이 뼈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과 신장, 연조직으로 흘러들어가 딱딱한 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칼슘 그 자체가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보충제 형태의 과잉 섭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식사로 섭취한 칼슘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천천히 들어와 몸이 필요할 때 적당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보충제는 짧은 시간에 혈중 농도를 급격히 높이고 몸은 남은 칼슘을 어딘가에 쌓아두려 합니다. 그 어딘가가 바로 혈관과 신장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칼슘은 약국보다 식탁에서 구하십시오. 멸치, 두부, 미역, 시금치, 브로콜리, 우유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음식 속 칼슘은 단백질, 마그네슘, 비타민 K 등 다른 영양소와 함께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무턱대고 늘리면 뼈는 단단해지지 않고 신장 결석이 생깁니다. 대전의 77세 박모 씨는 뼈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3알씩 칼슘제를 복용했습니다. 몇 달 뒤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고 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CT 결과는 신장 결석, 칼슘 보충제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분은 퇴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뼈는 안 부러졌지만 마음이 부러졌네요.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도 명확히 설명됩니다. 칼슘이 과도하게 흡수되면 신장은 이를 걸러내려 애쓰다가 결국 과부하로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노년층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빨리 일어납니다. 따라서 칼슘 보충제는 반드시 의사의 판단 아래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용량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장기 코호트 연구에서도 매일 칼슘제를 복용한 여성 집단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음식으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자연식의 칼슘은 보호 효과가 있고 보충제의 칼슘은 오히려 위험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칼슘은 식사로 얻을 때 가장 안전하며 보충제는 식이 섭취가 부족할 때 하루 5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도 미국 NIH 국립보건원이나 대한골대사학회에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뼈를 진짜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음식으로 섭취하기. 작은 멸치 몇 마리, 두부 반모, 시금치 한 접시, 그리고 유제품 한 잔이면 하루 칼슘 필요량의 절반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둘째, 햇볕입니다. 칼슘이 몸에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볕을 받을 때 피부에서 자연 생성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집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뼈를 지키는 건 약이 아니라 햇살과 걸음입니다. 약 대신 운동화를 알약 대신 반찬을 선택하십시오. 칼슘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균형 잡힌 식사, 햇빛, 운동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치료이자 예방입니다. 정리하자면 칼슘 보충제의 고용량 장기 복용은 혈관 석회와 심근경색,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인다. 반면 음식 속 칼슘은 안전하며 오히려 보호작용을 한다. 뼈 건강의 해답은 식사, 햇볕, 운동의 3가지 습관에 있다. 이제 2번째 금지 보조제의 진실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3번째 보조제는 기억력이 좋아진다, 치매를 예방한다는 광고로 수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는 거의 없고 위험은 분명히 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말하는 진코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기억력 향상, 치매 예방이라는 문구로 많은 분들이 찾는 제품입니다. 바로 은행잎 추출물, 흔히 진코라고 부르는 성분입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가 맑아진다. 치매를 예방한다. 누가 들어도 혹할 만한 이야기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며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질 때 이런 문구는 불안한 마음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를 자주 봅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정모 씨는 지인들이 다 먹는다길래라는 이유로 수년째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순히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후 피가 멈추지 않아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속 일부 성분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 출혈이 멈추기 어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원래 혈류 개선제로 연구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고 위험성은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라는 결과가 있었지만 이후 대규모 연구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결론은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 주도한 GM 스터디. 3,000명이 넘는 고령자를 6년 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을 꾸준히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 사이에 치매 발생률의 차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에서는 여전히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혈 위험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피가 멈추는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항응고제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이 은행잎 추출물을 함께 먹으면 뇌출혈, 위장출혈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65세 여성 박모 씨는 단순히 머리가 맑아진다는 광고를 보고 은행잎 추출물을 매일 챙겼습니다. 그러던 중 치과 발치 시술을 받았는데 작은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결국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건강을 지키려던 건데 오히려 고생만 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정말 필요한가?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와 신경학회는 치매 예방 목적으로 복용할 근거가 부족하며 출혈 위험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효과보다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억력과 뇌 건강을 위해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3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뇌혈류를 개선하고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둘째, 두뇌 자극 활동입니다. 신문을 소리 내어 읽거나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퍼즐이나 그림 그리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셋째, 사회적 교류입니다. 외로움은 뇌를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친구와 대화하고 웃는 시간은 약보다 강력한 치매 예방제입니다. 또한 식단도 중요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중심의 식사는 여러 연구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반대로 가공식품과 설탕,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출혈 위험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억력의 비밀은 걷기, 대화 그리고 식탁 위의 자연식에 있습니다. 이제 3번째 금지 보조제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근육을 위해 또 노화 방지라는 이름으로 유행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하면 신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이제 4번째로 말씀드릴 보조제는 최근 몇 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예전엔 헬스장에서 젊은 층이 주로 찾았지만 이제는 근육이 줄지 않게 하려면 단백질을 꼭 챙겨야 한다는 말에 노인층에서도 매일 한두 잔씩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TV, 인터넷 광고에서는 단백질이 곧 건강이다, 노화 방지의 핵심이라는 문구가 넘쳐납니다. 물론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회복시키며 면역 기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단백질을 파우더 형태로 고용량 섭취하면 신장과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저는 전주에서 진료 중인 74세 남성 이모 씨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단백질만 충분히 먹으면 근육이 늙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하루 2잔씩 단백질 보충제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체력이 좋아지는 듯 했지만 몇 달 뒤 피로감이 심해지고 구토가 잦아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돼 있었고 원인은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신장 과부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보충제를 중단하고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단백질이 과잉되면 신장은 노폐물 요소 크레아티닌을 걸러내느라 과도한 부담을 받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이 부담이 몇 배로 커집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시중의 일부 단백질 파우더에는 인공감미료, 방부제, 중금속 오염 사례까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18년 미국의 한 조사에서는 시판 단백질 파우더 134종 중 70% 이상에서 납과 카드뮴, 비소가 미량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정답은 언제나 식탁 위에 있습니다. 달걀, 생선, 닭가슴살, 두부, 콩, 들깨 같은 식품은 필요한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공급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건 쉐이크가 아니라 반찬입니다. 실제로 수원에 사는 80세 여성 유모 씨는 단백질 파우더를 끊고 매일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1토막을 식단에 넣었습니다. 3개월 뒤 근감소 위험이 있었던 근육량이 회복되었고 신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알약보다 반찬이 더 믿음직해요. 이처럼 단백질은 분명 필요하지만 고용량 보충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근육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고 싶다면 자연식 단백질을 고르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보조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종합영양제 패키지. 하루 한 팩이면 완벽하다. 한 번에 모든 영양소를 채워드립니다. 이런 문구로 포장된 제품들을 많은 분들이 안전한 종합관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속엔 중복된 성분, 불필요한 첨가물,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섞여 있습니다. 부산의 65세 여성 강모 씨는 피로를 해결하고 싶다며 12알이 들어있는 종합영양제 패키지를 매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인은 그 안에 포함된 고용량 비타민O와 복합 허브 성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건강해지려던 게 병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또 다른 70세 남성 윤모 씨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혈관에 좋다는 패키지를 추가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잎, 오메가3 마늘 추출물이 함께 들어 있었죠. 결과는 잇몸 출혈과 멍해 반복, 의약품과 보조제가 서로 충돌하면서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종합영양제는 이름은 종합이지만 결국 내 몸이 필요하지 않은 성분까지 한꺼번에 삼키게 만듭니다. 그 결과 간, 신장, 위장에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영양제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검사로 부족한 성분을 확인하고 의사와 상의 후 필요한 것만 복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다면 칼슘, 비타민 D, 채소 섭취가 부족하다면 비타민 C, 채식을 오래 했다면 비타민 B12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음식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해결된다는 달콤한 문구는 결국 상업적 유혹에 불과합니다. 건강은 한 알의 약이 아니라 습관과 균형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30년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절대 먹지 말아야 할 5가지 보조제, 고용량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과다한 칼슘 보충제, 은행잎 추출물,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 무분별한 종합 영양제 패키지. 이 5가지는 의학적 근거로 보았을 때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몸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은 약병이 아닌 식탁, 햇빛, 걸음 그리고 웃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늘 하는 말입니다. 몸을 지키는 길은 단순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에서 평생 환자를 돌본 의사가 전하는 진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먹어봤더니 별 효과가 없었다. 이 습관이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진짜로 높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다양한 건강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자문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